안녕하세요, 김동식입니다. 전 회색인간 포함 김동식 소설집 총 8권을 낸 김동식 작가라고 하고요.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저를 소개를 하고자 해요. 지금부터 자기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먼 얘기부터 시작하자면 일단 전 부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러다가 대구로 올라오고 일찍 학업을 그만두고 여러 가지 일을 겪다가 사실은 책을 내기 직전까지도 저희 성수동에 있는 주물 공장에서 일을 하던 주물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10년 넘게요. 그러니까 저는 학력도 안 되고 책도 안 보던 사람이라서 사실은 제가 지금 작가가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제가 책을 내고 작가가 되게 되면서 참 많이 알려지게 됐던 게, 야,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작가가 됐네라는 사실로 많이 알려졌어요. 인터뷰도 많이 나가고 여기저기 소개도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저라는 사람을 이제 작가로 인식하시는 분들은 여기 제 책에 대한 이제 선입견이 생기십니다. 이 작가의 글은 굉장히 이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고된 노동을 하고 그 노동의 과정에서 느꼈던 그런 점들을 막 글로 승화시킨 그런 작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 책을 찾아보시면 약간 뒤통수 맞으시거든요. 배신당하세요. 이게 뭐야? 이거 노동자가 쓴 글하고 전혀 상관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제가 공장에서 딱히 고생을 안 했거든요. 굉장히 편하게 일해서 고된 노동이랄 게 없었어요. 사실 저희 공장이 굉장히 가족 같은 분위기, 아주 좋은 공장이고 직원 5명의 작은 공장이긴 하지만 진짜 가족같이, 실제로 세 분은 진짜 가족이시고, 그래서 아주 좋은 분위기 좋은 공장에서 저는 편하게 일을 했었는데, 다만 그 공장의 일이 좀 지루했어요. 왜냐, 생산직이라는 게 단순 반복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매일 단순 반복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지루했고, 그런 지루함 속에서 많은 상상을 했었던 거죠. 그 상상을 이제 글로 옮겼기 때문에 제가 쓴 글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재밌는 이야기들, 그리고 또 아주 짧아요. 분량도 초단편이라고 하죠. 이제 한 권의 책에, 지금 이 책에만 해도 단편이 23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분량의 초단편 소설을 쓰는, 재밌는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르를 따지자면 굳이 노동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 공포물도 있고 스릴러도 있고 추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그 중에는 SF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얘기가 사실은 이 SF에 대한, 제가 SF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그 SF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 오늘의 제목이 상상력으로 쓴 SF입니다. SF라는 것을 정의를 내리면 사실은 공상과학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상과학 소설, 현재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상상해보는 그런 소설인데, 사실 제가 배움이 짧고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이 공상과학 소설에서 과학 부분은 전혀 지식이 없죠. 그래서 저는 온전히 공상에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제 글, 제 SF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디 가서 저는 저를 SF 작가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욕먹을까봐. 그래서 소개를 하진 않는데, 정말 영광스럽게도 그렇게 봐주시면은 전 감사하게 느끼고, 또 심지어 그렇게 봐주시고도 그 SF란 평가를 해주시고, 이 책은 이제 표제작이 정말 SF다라는 생각으로 드라마화까지 될 정도로 그렇게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그러니까 상상만으로도 이제 SF라는 평가를 너그럽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 SF적인 상상을 쓴 글이 이 책, 8번째 책, 일주일 만에 사랑할 수는 없다입니다. 하지만 23편의 단편 중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SF 장르는 한 6편, 대여섯 편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 표제작, 일주일 만에 사랑할 수는 없다거든요. 이 표제작이
특히 저는 정말 신기했던 게 사실은 SF라는 감각을 안 하고 썼어요. 저는 이걸 쓸 때는 약간 생존에 관한 지구 멸망, 종말, 지구 종말이 소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썼는데 이게 SF란 평가를 해주시고 또 심지어 SF8이라는 TV 프로그램에 이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판권이 팔려서 영상화돼서. 그러니까 SF8이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웨이브랑 한국 영화감독조합 그분들이랑 MBC랑 이렇게 합작해서 만든 8편의 이제 SF 작품 단막급 앤솔로지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SF 8분 작가분의 작품 소설을 원작으로 8명의 감독님이 각각 원작 하나마다 이제 맡으셔서 영상을 찍어서 내놓으신 그런 작품인데 제 이 단편은 이제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그 안국진 감독님께서 찍어주셨어요. 이제 그게 이제 웨이브로 가시면 보실 수 있고 또 지금 아마 MBC에서 방영 중이라서 9월 11일 날 저녁에 보시면 보실 수 있어요. TV로 한번 재밌게 봐주세요. 굉장히 좀 영상미가 아름다운 그런 단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편인데 이 단편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자면은 우주에서 이제 혜성이 날아와서 지구 멸망까지 이제 일주일이 남은 시점의 이야기예요. 사실 이 이야기를 처음에 제가 발상했을 때 첫 발상은 그거였죠. 지구 멸망이 일주일이 남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바로 그 종말인데 SF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소재가 종말이에요. 디스토피아, 종말 이걸 정말 많이 쓰는 소재인데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는데 약간 좀 삐뚤어진 사람이라서 그런지 다르게 생각해 본 거죠. 저는 종말 하면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SF 작품들이 종말을 표현할 때 가장 흔하게 하는 게 진짜 약간 세상이 끔찍해지는 지옥 같아지는 대혼란이 펼쳐지는 그런 그림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한번 생각해 본 게 상상해 본 것이 정말로 그럴까? 지구 멸망 일주일이 남았다고 사람들이 다 막 폭동을 일으키고 막 그럴까? 오히려 어쩌면은 그 남아있는 일주일밖에 안 되는 그 소중한 시간들을 나의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는데 더 내 시간 쏟지 않을까? 그래서 세상이 어쩌면 그렇게까지 대혼란이 펼쳐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발상으로 글을 썼고 실제로 그 안국진 감독님께서도 그런 느낌으로 영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영상을 보시면 지구 종말이 일주일이 남았는데 막 버스 안에서 커플들이 손잡고 있고 할머니들 커플 손잡고 있고 막 꽃가루가 날리고 막 그런 분위기 아름다운 화면 예쁜 화면으로 이게 영상미가 딱 이어지거든요. 그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지구 멸망인데 심지어 이렇게 멸망을 앞둔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은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사람들은 끝까지 그 그림 속에서 제가 그렸던 인물들은 그러니까 맡은 바 자기의 일, 할 일이 있잖아요. 묵묵히 자기가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인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구 멸망에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뉴스 앵커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굳이 방송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면. 근데 열심히 소식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해주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이제 은퇴했던 뉴스 앵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아니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도 버스를 운전하고 지구 멸망 일주일 남았는데 자기 할 일이니까 그게. 그리고 이야기 속에서 경찰서장님도 근무를 하시고 이 주인공이 또 경찰인데 순찰을 돌아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지만 나의 할 일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좀 감동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글에서 썼고 또 그런 사람들의 그 묵묵한 힘, 특히 주인공의 능력으로 이제 지구 멸망이 어떻게 되는 결말까지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단편이 이 표제작입니다. 이 표제작을 상상하고 쓰면서 정말 저도 생각해 본 거죠. 내가 만약 지구 멸망 일주일이 남았다면은 그럼 나도 아마 이 사람들처럼 묵묵히 내가 할 일 글을 쓰고 있지 않을까? 내 초단편 쓴 것을 누군가 봐서 그 무서움을 잠깐 몇 분이나마 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고 뜻깊은 일일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썼던 게 이거고 그래서 굉장히 밝은 톤의 SF가 표제작인데 그러면 제 소설엔 SF가 다 밝냐고 하면은 사실은 대부분의 SF 소설은 조금 설정이라는 게 미래를 그릴 때 우리 인간은 사실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미지에 대한 두려움. 그렇기 때문에 밝은 SF보다는 좀 어두운 톤의 SF가 많아요.
이 소설 속에서도 좀 무서운 SF가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단편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제목이 우유부단한 인공지능이라는 단편의 제목의 단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단편이 어떤 단편이냐면은 자율주행 자동차 있잖아요. 미래의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 시작되는 자율주행 자동차.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상상을 저는 계속 해본 거죠. 왜냐하면 이제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니까 곧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상상을 계속 해봤더니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고민.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질문이 있어요, 요즘에.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차가 달리고 있는데 앞에 보행자가 있어요. 운전자가 있고. 근데 둘 중 한 사람의 목숨만을 구할 수가 있어요. 사고가 나는 순간이라서. 그러면 인공지능은 보행자를 우선해야 하는가, 운전자를 우선해야 되는가? 이 고민이 지금 있잖아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건데 저도 그 지점을 이제 상상해 본 거죠. 사실 SF라는 게 미래를 상상해 보면서 미리 고민해 보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면서 저는 상상해 봤는데 저는 좀 재밌게 써야 되잖아요. 소설이니까. 그래서 조금 재밌는 상황을 좀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야기 속에서는 정말 초고성능 인공지능 뭐 테미스였나 그런 인공지능이 나오는데 이제 술집에서 나온 그 친구분이 그 주인 좀 나이 많은 주인을 어깨로 해서 형님 빨리 집에 들어가고 딱 차에 타오고 딱 했는데 어차피 인공지능이니까 주인이 정신이 있든 없든 그대로 집까지 안전하게 가요. 이렇게 가다가 이제 사고가 나는 지점인데 여기서 저는 조금 재미있게 그리려고 이 보행자와 운전자 사이에서 고민이 되는 지점이 나타나요. 이 테미스 인공지능이 그때 이제 어떤 생명의 가치를 높게 둘 것인가를 인공지능이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고성능이라서 0. 몇몇 초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오너를 살리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 자동차의 주인이니까 라는 쪽으로 가다가 이제 카메라가 이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순간 젊어요. 그렇다면 젊은 생명이 더 가치가 있겠구나 해서 젊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 핸들을 꺾는데 또 0.001초 만에 또 다시 확인해 봤더니 이 사람이 전과자예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렇다면 우리는 오너를 살려야겠다 해서 다시 핸들을 오래로 돌리고 인공지능이 가다가 또 봤더니 이 앞에 있던 그 전과자의 뱃속에 생명이 감지된 거죠. 있었던 거죠. 임산부였던 거죠. 그럼 두 명의 목숨이 더 소중하겠지 하고 다시 또 이 운전자가 죽는 쪽으로 핸들을 이렇게 옮기다가 이런 식으로 우유부단하게 인공지능이 판단을 못하고 0. 몇 초마다 매번 바꾸고 했다가 어쨌든 결말에는 이 운전자를 지키는 선택을 하고 팍치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이게 웃긴 그림인데 미래는 실제로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의 가치를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 판단을 우리는 옳다고 해야 되는가, 맞다고 인정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 속의 결말은 어떻게 끝나냐면 조금 아이러니한 게 운전자를 지키는 선택하고 보행자를 쳐서 보행자가 죽었는데 나중에 경찰들이 와서 또 알고 봤더니 운전자가 이미 너무 과다한 음주로 이미 이제 차 안에서 죽어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공지능은 시체와 보행자, 살아있는 사람을 저울질하다가 이렇게 했던 거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입장에서는 둘 다 그냥 유기물 덩어리에 불과하니까 사람으로 판단하는 그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조금 이게 무서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했을 때 약간 인간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과연 인공지능이 판단하게 둘 수 있을까 우리가. 그래서 고민해볼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좀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SF는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SF라는 장르가 조금 필요한 가치가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또 SF라는 것을 쓸 때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기계가 나오지 않을까 미래에는. 이런 상상, 이런 망상으로 시작하는 게 저도 이런 기계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썼던 소설이 여기 하나 들어가 있는 게 폭력 증폭기라는 기계입니다. 왠지 이런 거 나올 것 같았어요. 이 폭력 증폭기가 어떤 기계냐면은 이 기계의 용도는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스트레스 해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직장에서 맨날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을의 직장인이 있어요. 갑이 있고. 을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권력이 없으니까 맨날 당하기만 하고 뭐 화풀이 당하고 막 그렇게 괴롭던 이 주인공이 있는데, 이 폭력 증폭기를 우연히 이제 시범 착용하게 된 거예요. 그 개발자에 의해서. 근데 이 폭력 증폭기라는 게 어떤 효과를 일으키냐면은, 이제 주인공이 이 폭력 증폭기를 귀 속에 넣고 이렇게 안경 끼고 이제 착용하고, 그 직장 상사, 뭐 부장님이라고 치면 부장님한테 가서 부장님 어깨에 먼지 묻으셨어요 하고 먼지를 딱 털어줬어요. 그럼 그 순간 이 주인공, 이 장치를 착용한, 폭력 증폭기를 착용한 주인공의 뇌 속에는 다르게 인식되는 거예요. 이 행동이. 뇌와 눈에서는 이 어깨를 턴 행위가 아니라 그냥 어깨를 막 찍어버리고 막 날려버리고, 실제로 생생하게 그 직장 상사가 비명을 지르고 날아가는 이런 모습이 머릿속에서 다 펼쳐지는 거예요. 눈앞에서도. 이 뇌에서는. 근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아니죠. 그냥 어깨 턴 행위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만 해소하는 거예요. 누구도 피해자는 생기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기계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썼던 소설이 그건데, 그럼 이런 소설에서는 생각해보면 질문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럼 이 가상의 폭력은 용납될 수 있을까? 누구도 피해자가 생기지 않지만 그래도 의도는 불순하고 의식적 뇌 속에서는 그 행동이 이미 펼쳐졌는데, 이 가상의 폭력은 과연 용납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면서 생각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질문은 현실에서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까지는 아니고 뭐 직장에서 정말 괴롭힘 당하던 을은 막 직장 상사를 막 살인하는, 죽이는 상상 머릿속으로 한 번씩은, 저는 안 했는데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셨을 때 그럼 그 사람을 살인하는 상상도 용서받지 못할 일인가? 상상인데 그것도 통제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결국 폭력 증폭기 검사기가 또 발명돼요. 누가 이걸 착용하고 있는가를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대기업 회사마다 이제 입구에 이제 검사기가 세워져 있고, 들어가다가 검사기 들이면 삐삐 소리 나고, 이거 들키면 불이익 당하고, 그리고 순찰 돌고 이거 누가 착용하고 있나 아니나 이 갑들이. 그러니까 그런 상상조차도 이제 통제당하는 세상이 제가 이 소설 속에서 그렸던 결말인데, 사실은 이 기술의 발전을 하면서 디스토피아 영화 같은 걸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온, SF 디스토피아 영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이 이제 통제당하는 인간들이에요. 거의 감정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통제가 어쩌면 이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자유를 이게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자유를 이제 우리가 억압하는 것에서부터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 진짜 디스토피아가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보는 SF의 장점, 의미인 것 같고, 그러면은 이런 기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상상으로 시작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기계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상상으로 시작되는 SF도 있습니다. 제가 진짜 이런 기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랬던 것은 사실 그 자판기인데, 돈을 넣으면은 돈이 나오는 자판기. 물론 더 많이 나와야겠죠. 이런 기계 나오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해봤는데, 사실 굉장히 날로 먹는 상상이잖아요. 하지만 한 번쯤 있을 수 있지 않나? 라는 꼭 계속 생각해보고, 그러면 이런 기계가 있으려면은 하고 의미를 이제 부여해보는 공상을 해본 거죠. 그래서 그 자판기는 돈의 가치를 평가하는 자판기가 이제 우리 지구에 딱 나오는 거죠. 그 자판기의 주인은 사실 외계인이긴 한데, 외계인이 설치한 자판기인데, 돈이라고 해도 돈의 가치, 돈이 가진 역사는 다 다르잖아요. 사실 뭐 같은 1,000원짜리라고 해도 뭐 돌아가신 할머니가 너 마지막으로 너 과자 사 먹으라고 쥐어준 이 1,000원짜리하고 은행에서 나온 신권 1,000원짜리의 이 가치는 조금 역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판별해서 1,000원을 넣었을 때 그런 가치가 의미가 크면은 예술품의 하나, 그러니까 수집용, 외계에서 수집하는 그 수집품의 하나로 취급해서 몇백만 원이 나오는 이 기계를 개발해서, 이 기계를 이제 상상해서, 왜냐하면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SF라는 게 그런 거죠.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라는 상상을 하고 그걸 즐기고
저도 만약 그런 기계가 나온다면 막 시장 바닥 다 돌아다니면서 꼬깃꼬깃한 종이들은 다 주워서 모아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즐기는 건데, 사실 예전에도 사람들이, 우리 인류가 하늘을 날 수 없을 때 하늘을 나는 상상을 했으면은 그 비행기가 사실은 예전에는 SF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SF라 소설 이런 장르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또 그런 상상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런 상상이 실제로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SF는 약간 방향, 우리 인류 발전의 방향성, 필요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지 않나 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SF가 몇 편 더 있긴 있는데, 전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제게 있어서 SF는 재밌는 공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상상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그런 상상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고민을 미리 해볼 수 있고, 대비를 해볼 수도 있고, 기대를 해볼 수도 있고, 재밌게 즐길 수도 있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제게는 SF인 거고, 그리고 이런 제 망상, 이런 공상으로 이루어진 상상력으로 쓴 SF를 사람들도, 보시는 분들도 좋아해 주시고 공감해 주셨던 거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재밌는 SF적인 상상을 하시고 공상을 하시면서 그 SF를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저도 아무것도 기술력이나 과학적 지식이나 이런 거 없이도 즐겼고, 심지어 글로도 썼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SF를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 책에 들어간 단편을 이제 몇 편 소개해 드렸는데, SF 단편을. 그러니까 SF는, 제게 있어서 SF는 그러니까 재밌는 공상인 거예요. 상상. 그러니까 상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들인데, 저는 이걸 정말 너무 좋아하거든요. 상상하는 것을, 공상하는 것을. 왜 좋아하냐면은, 제가 주물 공장에서 10년 넘게 일할 때 저는 너무 지루했어요. 일하는 환경이 단순 반복 작업이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딱 기계 앞에 앉으면 저는 하루 종일 일어날 일 없이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그러면 이제 딱 기계 앞에 앉으면 바로 앞에 이제 벽이 저를 이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벽하고 저는 친구가 되어야 되는 거죠. 혼자 저는 벽을 보고 10년 동안 계속 망상을 했어요. 공상을 했죠. 상상. 그런 상상들이 저는 정말 쓸데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글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사실 저는 작가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주물 공장의 일이라는 게 제 인생에 내가 작가라는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었을까? 도움이 될 게 있을까?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10년 동안 공상하던 그 능력, 그 상상력을 키워주는 능력이 제게 재산으로 남았던 거예요. 그 주물 공장의 일을 하면서 그 상상하는 능력이라는 게. 그래서 그 상상으로 썼던 것이 바로 이 책에 들어간 SF들이고, 그리고 심지어 이런 상상을 이제 글을 통해서 펼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SF가 가지는 의미가 있잖아요. 뭐 첫 번째 표제작 일주일 만에 사랑할 수는 없다 해서 우리 인간이 극한의 상황, 디스토피아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묵묵히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감동적인 모습, 혹은 뭐 아까 잠깐 얘기했던 우유부단한 인공지능에서처럼 미래에 대한 고민을 미리 해볼 수 있는 역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고민, 우리가 사회적으로 대화를 나눠야 되는 것을 SF라는 것을 작품을 통해서 미리 해볼 수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역할도 있고, 또 아니면 이런 기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분 좋은 상상으로 이제 기대감,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런 쪽을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도 있고, 또 이런 기계가 나올 것도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기계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대화나 이런 고민,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상상력만으로 쓴 SF도 과학적 지식이 없더라도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입으로 작품이라고 하기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도 저처럼 제 글을 보시고 나도 한번 상상해볼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솔직히 저는 과학 지식이 없이도 그냥 상상했잖아요. 저보다 더 지식이 있으실 거예요. 배움이 더 많으실 테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상상이고, 그럼 그 상상을 통해서 누구나 쓴다기보다는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게 SF니까 그 SF적인 상상으로 늘 즐거운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책을 좀 보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SF와 스릴러를 쓴 이유는 뭐 두 가지를 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SF라는 걸 쓴 이유는 SF라는 장르 자체가 상상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 미래를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에 없거든요. 현재에 없는 것을 상상하면은 신선하고 재밌어요. 사람들도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SF라는 장르를 좀 자주 쓰고, 또 스릴러를 쓰는 이유는 제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다가 우연히 작가가 된 케이스인데, 그 게시판의 이름이 공포 게시판이었어요. 그러니까 공포 게시판은 무섭지 않은 글을 올릴 수가 없어요. 만약 무섭지 않은 글을 올리면은 게시판 지켜주세요 하고 쫓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서운 글을 써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스릴러 장르도 조금 많이 건들게 된 거죠. 사실은 근데 그 두 가지에 국한되지는 않고 굉장히 다양한 장르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도 뭐 로맨스, 공포, 스릴러, 추리, 범죄 다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하게. 감사합니다. 생각하나요? SF가 대세가 된 이유, 정말 단순하게 말하자면은 팔리니까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지금 SF의 수요가 계속 있잖아요. 사실 뭐 이것은 예전 좀 늦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미 이제 SF가 먹힌다는 시그널은 계속 주고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뭐 예를 들면은 마블 시리즈, 뭐 아이언맨 같은 것도 뭐 기계 갑옷 입고 날아다니면서 펄스건 쏘는 거, 이게 SF잖아요, 사실은. 아이언맨 마블 시리즈 보면 뭐 우주선 등장하고 최첨단 기술 등장하고, 이 마블 시리즈가 정말 대박이 났는데 그것을 단순히 이제 만화책 원작 소설이라고만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건 다 SF거든요. 미래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SF가 마블 시리즈가 막 1000만 넘어가고 그 정도로 대박이니까 이미 먹히고 있다는 시그널은 계속 오고 있었고 주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수요가 있구나. 그럼 자연스럽게 제작도 생기는 거죠. 공급도.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이었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나라는 한 번의 계기가 있었어요. 기억하실 건데 몇 년 전에 알파고라고, 알파고의 등장 이후로 약간 인공지능이라든가 미래기술, 뭐 데이터 딥러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거 굉장히 공감하는 게 조금 무서운 적도 있었어요. 이게 진짜 인공지능이,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날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자주 가던 식당에 그 무슨 토마토인가 그 식당이 있는데, 분식 식당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저는 어차피 프리랜서니까 식사 때, 그 점심시간 저녁 시간 때를 피해서 갈 수 있잖아요. 저는 웬만하면 피해서 가는데, 가면은 이제 저밖에 손님이 아무도 없어요, 들어가면. 그래서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항상 가장 먼저 보이는 풍경이 이제 테이블 한쪽에서 이제 그 식당 아주머니들 2분에서 3분 정도가 앉아서 막 수다 떨고 웃으면서 얘기하시다가 제가 문 열고 들어오는 걸 보면은 야, 네가 가 하면서 딱 서로 미루시고 막 가위바위보도 하시고 막 주방 한 분 들어가시고 막 이런 재밌게 하시는 모습인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약간 공기가 달라요. 평소에 내가 보던 풍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아주머니 한 분이 혼자서 이제 테이블에 멍하니 앉아 계시다가 제가 들어오니까 일어나서 바로 가서 주방 들어가시고, 뭐지?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지? 하고 딱 봤더니 여기에 키오스크 기계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동 주문 기계 있잖아요. 그게 이 직원 한 분을 이제 대체하시고 혼자서 일하게 되신 거죠. 이 키오스크 기계의 한 달 대여료가 20만 원이라고 들었거든요. 20만 원이면 한 사람의 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면 어느 자영업자가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계가,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한다는 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니구나. 지금도 실시간으로 어떤 분야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구나. 막 약간 좀 충격을 받았던. 그러니까 제가 받았던 충격을 저만 받지는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 대한, 그런 미래 기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어나고 또 그런 수요도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전 초능력을 정말 좋아합니다.
10년 동안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온갖 초능력을 쓰는 망상을 많이 했어요. 막 염력이나 뭐 마인드 컨트롤 생각에 읽는 거나 막 그런 걸 상상할 때는 막 장단점도 따져가면서 순간이동, 내가 만약 순간이동 초능력이 있다면 실수로 벽에 끼면 어떡하지? 내가 막 투명 인간인데 트럭이 나를 못 보고 치고 가면 어쩌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순간이동 능력이 있으면 전 세계적인 택배 사업을 할 수 있겠네. 막 미국까지 1초 택배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온갖 상상을 할 정도로 그 초능력에 대한 생각을 너무 좋아하는데, 재밌으니까 상상을 많이 하는데, 제가 했던 그 모든 초능력들 중에 꼭 하나만 고른다면 제가 1등으로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시간 여행. 그러니까 저는 시간을 막 여행하고 다니고 싶거든요. 과거도 갔다 미래도 갔다. 그것을 너무 갖고 싶은 초능력인데, 그나마 이 소설 속에서 그 초능력과 비슷한 역할을 가진 게 주인공인 김나무죠. 일종의 스폰데, 그래서 저는 주인공 김나무의 초능력을 선택하겠습니다. 글을 쓸 때 저는 데스크탑으로만 썼어요. 집에 데스크탑 컴퓨터가 딱 있었고, 원래 그 컴퓨터는 게임을 하던 용도였죠. 제가 공장에서 일할 때 집에 와서 시간 남을 때 게임하던 용도. 근데 제가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데스크탑은 무조건 글 쓰는 용도로 바뀌었던 이건데, 데스크탑 컴퓨터로만 이제 글을 썼었는데 한 2년 정도 됐나 이제 노트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왜 노트북을 쓰기 시작하게 됐냐면은, 약간 아이디어 있잖아요. 발상. 이 뭐 재밌는 소재, 이 글감이 잠들렸고 누웠을 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잠들기 직전에 누웠을 때 딱 떠오르는데, 떠오르면은 아이씨 하고 눈 뜨고 일어나서 컴퓨터까지 가서 컴퓨터 켜고 켜지길 기다리다가 켜지면 딱 쓰고, 뭐 간단히 메모를 하다 하고 쓰고, 이게 다시 가서 잠들고,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또 귀찮아서 오히려 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소재가 떠올라도. 그럼 다음날 아침에 잊어버리거든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침대 옆에 두고 머리맡에 두고 바로 떠오르자마자 딱 쓸 수 있는 노트북을 구매했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노트북으로 쓰기 시작한 게 된 거죠. 습관이 들어서. 그래서 노트북이라는 걸 쓰고, 저는 이제 뭐 글로 쓰는 것은 사실 제가 평생 펜을 안 잡아보던 사람이라 이 손글씨 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글로는 전혀 못 쓰고, 스마트폰이나 뭐 이 상호 기계 이름을 대도 되나? 아이패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터치식으로 하는 것은 오타가 너무 많이 나서 안 쓰고, 결국엔 그냥 이제 키보드, 노트북이 최고더라고요. 집에서만 씁니다. 표제작 일주일 만에 사랑할 수는 없다가 이제 9월 11일 저녁에 MBC에서 보실 수 있는데, 저는 미리 봤죠. 왜냐면 선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웨이브라는 플랫폼에서 선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가서 나오자마자 봤고, 봤을 때 이제 딱 검은 화면에 원작 김동식 그 보고 감동받으면서 그 글자를 보고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봤는데, 봤을 때 제가 좋았던 부분은 너무 영상미가 좋아요. 그러니까 혜성이 충돌해서 지구가 멸망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지구가 멸망하는 장면이 너무 예뻐요. 밤하늘에 혜성이 쏟아지는 장면이 너무 예쁘게 펼쳐져서 진짜 영상미가 너무 좋고, 또 개그 코드가 제가 의도했던 개그 느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역시 잘 찍으신다, 그 감독님, 그런 생각해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없어요. 거의 없고, 그나마 약간 불만족이 아니라 약간 이거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은 결말이 달라요. 원작과 이 영상의 결말이 다르니까 두 개 다 보시면 좋겠죠. 둘 다 좋아요. 코로나 시대에 저는 여러분도 똑같겠지만 집에만 있습니다. 딱 집에만 박혀서 매일 TV 보고 글 쓰고 밥 먹고 하는데, 원래는 그래도 식당 정도는 갈 수 있었어요. 얼마 전에 또 갑자기 심해지면서 이제는 식당도 못 가고, 저는 항상 SNS에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이것도 못 하고 있고, 그냥 포장 시켜 먹고 배달 시켜 먹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올해 초부터 코로나 시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한가해졌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그러면 이제 글을 많이 쓰겠구나. 내가 집에 많이 있으니까.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강연을 뭐 100 몇십 곳, 200 가까이 막 돌아다녀야 됐지만, 올해는 안 그래도 되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내가 글을 더 많이 쓰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집에 있으니까
글을 많이 안 쓰더라고요. 똑같아요. 작년이나 올해나 쓰는 분량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글은 안 쓰고 그냥 집에만 있고 사람은 점점 게으러지고 살도 찌고. 그래서 코로나가 제발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냥 이것을 제 인생의 긴 휴가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안절부절하고 이거 어쩌지 하고 하면은 시간을 낭비하면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더 아까울 것 같아요. 걱정하느라 시간을 보내면 그냥 긴 휴가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글도 잘 안 써지는 마당에 계속 푹 쉬자라는 생각으로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드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남는 시간에. 시나리오 작가 굉장히 멋진 일일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비스무리한 제안도 왔습니다. 뭐 감독님이 이 작가님 원작을 직접 시나리오 써보시라 막 이런 제안도 왔었지만 뭐 흐지부지 되긴 했는데 저는 관심은 있어요. 정말 관심은 있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니까 자신은 없는데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서 해보고는 싶은데 아마 지금은 못할 것 같은 게 제가 평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글을 썼던 게 2016년 5월이거든요. 2016년 5월에 일기도 잘 안 쓰던 사람이 글이라는 거 딱 썼어요. 처음에. 딱 쓰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꾸준히 글을 썼는데 그때 제가 혼자서 규칙을 정했거든요. 나는 앞으로 못해도 3일에 한 편의 소설은 무조건 쓸 거다. 왜 이 규칙을 정했냐면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니까 3일 정도가 지나면 제 글이 뒤로 쭉 밀려나서 댓글이 안 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봐주시는 거예요. 3일에 한 편씩은 써야지만 사람들이 봐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을 정하고 제가 지금까지도 그 규칙을 계속 지키고 있어요. 지금 한 700편 좀 넘었을 것 같은데 16년 5월부터 지금까지 이 규칙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못할 것 같아요. 시나리오 작업을. 지금도 계속 3일에 한 편씩 써야 되니까. 만약 제가 그것을 한다거나 혹은 뭐 다른 새로운 도전을 하려면은 이 규칙을 깨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깨고 있고요. 뭐 정기적으로 주 2회 연재가 있거든요. 굉장히 많죠. 좋았던 점이. 일단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거. 너무 좋고 그리고 아침 낮에 태양을 볼 수 있어요. 낮에 바깥에 돌아다닐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저희 공장이 이제 지하에 있는 주물 공장이라서 햇빛을 못 받거든요. 평일에는.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내 일을 한다는 그 감각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할 때는 솔직히 하루에 제가 지퍼 같은 것을 5만 개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단추 5만 개 혼자서 이렇게 만들어도 보람이나 뿌듯함이 전혀 없어요. 이 5만 개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누구한테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저는 월급 받으려고 하는 일이거든요. 단순히. 보람, 뿌듯함 이런 거 없이. 근데 이 글쓰기는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근데도 제가 정말 좋아해서 계속 했고 지금은 뭐 돈을 받으면서 하고 있지만 이것은 정말 어디로 가는지 너무 관심이 가고 누구한테 어떻게 쓰는지 너무 궁금한데 그 결과도 기분 좋게 오고 있거든요. 제게. 그 반응이. 너무 좋은 거죠. 제 일을 하고 있구나. 공장의 일이 아닌 내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너무 좋고 이런 느낌이 이제 약간 저의 자존감도 올려주고 정체성도 약간 채워주고 그런 점이 정말 크게 바뀐 점이죠. 그 외에 바뀐 점이라면 이제 생활의 여유가 아무래도 이제 10,000원 이상 넘어가는 음식 예전에 내가 과연 10,000원 넘는 메뉴를 먹어도 될까? 나 같은 게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집에서 혼자 사는데 33,000원짜리 아귀찜을 배달시켜 먹고 그 정도로 행복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제가 사실은 책을 내고 제가 2017년 12월 27일 그러니까 거의 말일이죠. 그때 제 책이 나왔는데 책을 내고 한 1년 정도는 어디 가서 저를 작가라고 소개한 적이 없어요. 제 입으로. 제 입으로 작가라는 말을 못했어요. 저를 소개할 때. 작품이나 제 단편은 뭐 소설 작품 이런 표현도 절대 못하고 그냥 이야기 막 이런 식으로만 말하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제 글이 책이라는 것 자체로도 하기에도 그리고 또 작품 이거 소설 작가라고 하기에도 조금 수준이 낮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너무 솔직히 지금이 봐도 좀 낮긴 낮아요. 문학적으로 문장이나 뭐 그런 면에서 낮은데 그때 이제 막 돌아다니다가 학교에서 이제 작가와의 만남 강연으로 초청을 정말 많이
해주시거든요. 감사하게. 그래서 어느 학교에 갔을 때 그 선생님이 이제 말해주신 거예요. 저한테. 그 선생님이. 작가님 책은 책 안 보던 애들도 봐요. 재밌게 본다고. 진짜 책 안 보던 애들은 재밌게 본다고. 그 독자들. 이게 굉장히 인상이 깊은데, 그리고 그러면서 그 선생님 더 많이 해주신 게 뭐냐면, 본인께서 정말 감동받으셨대요. 엄청 감동받으셨다면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이제 반에 진짜 공부에 관심도 없고 그냥 수업 시간에도 계속 잠만 자는 엎드려서 이런 학생이 한 명 있었대요. 학생을 선생님 보시다가 어느 날에 이제 야, 나 수업 시간 그냥 자고 그럴 거면 그냥 이 책이라도 봐 하고 제 책을 그냥 딱 던져주시고 그냥 가셨대요. 근데 그날 이제 학교 수업이 모두 끝나고 그 아이가 교무실을 찾아왔대요. 선생님을. 선생님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 애가 쭈뼛쭈뼛 하면서 선생님 이 책 다음 편 있어요? 라고 말했대요. 그 순간 선생님이 감동을 받으셨대요. 얘가 책을. 그 이야기 듣는 순간 저도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책이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그거예요. 작가님의 책은 마중물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 책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에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 내 책이 그래도 책이 가진 역할 중에 한 부분을 내가 하고 있구나. 내 글이 그래도. 그러면 정말 나름대로 기분도 좋고 어떤 아무 쓸데없는 의미 없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저를 작가라고 소개할 수도 있게 된,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상에 남는 일입니다. 소재나 아이디어에 대한 것은 저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소재, 아이디어를 얻는 창구를 10으로 나눴을 때 6 정도가 웹입니다. 웹. 그러니까 인터넷 뉴스나 아니면 게시물이나 내가 흥미롭게 보는, 특히 뭐 게시물에 있는 댓글은 더 좋고, 한 6 정도의 비율이 이제 웹 인터넷이고, 3 정도가 이제 콘텐츠, 영화, 드라마, 미드, 웹소설, 웹툰, 뭐 시트콤, 코미디 막 이런 콘텐츠들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볼 때 약간 그 창작 욕구가 뿜어지거든요. 막 뿜뿜하거든요. 그래서 3 정도가 그 콘텐츠고, 마지막 한 1 정도가 이제 직접 제가 돌아다니면서 실제 눈으로 본 것들. 뭐 기차 타고 가는데 8호차에 뭐 본인이 앉을 자리를 못 찾아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싸우시는 분들이라든가, 혹은 뭐 마트에서 과일 코너 수박 똑똑 두들기고 지나가다가 이 안에서 누구세요? 라고 대답하면 재밌을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직접 돌아다니면서 본 것들이 1 정도의 비율. 그러니까 이 정도의 비율로 제가 그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얻는데, 이것들의 공통점은 제가 의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흥미롭게, 재미있게 뭔가를 보고 즐기고 할 때 한쪽에 저는 늘 한번 의식해요. 이거 소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이렇게 하면 재밌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의식해보는 습관이 들었어요. 저는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 필터를 거쳐보는 습관이 결국 그 소재나 아이디어를 계속 꾸준히 제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늘 의식하는, 무언가를 보든 언제나 한 번쯤은 의식해보는 습관.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은 저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능한 것에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은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시간 말고 온전한 내 시간 있잖아요. 아무것도 신경 쓸 게 없는 온전한 내 시간. 그러니까 고민이라든가 걱정거리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걱정 이런 거 전혀 없는 온전한 나의 시간, 멍 때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순간에 이제 가장 많이 얻을 수가 있는 그런 발상이 나오는 거죠. 창의적인 발상이. 실제로 우리의 뇌에서 이 창의력이 담당하는 부분이 멍 때릴 때 가장 크게 활성화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이 남아도는 거죠. 그 온전한 제 시간이. 집에 가면 어차피 만날 사람도 없고, 전 신경 쓸 것도 없고,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언젠가 백수가 된다면 폭발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지금 10가지 질문, 미리 사전에 주신 질문이 다 끝난 것 같아요. 혹시 이제 현장에서 궁금하신 분 있다면은, 선생님, 시간이 뭐 질문 1-2개 정도 더 없으시다면. 요즘에는 책 읽으세요? 요즘엔 책 읽어요. 저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책을 안 보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고정관념이 깨졌거든요.
그 깨진 이유가 하도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해서 추천해 주시고 실제로 선물해 주셔서 봤던 책이 히가시노 게이코의 악이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앉은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고 4시간 동안 페이지를 넘겼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때 제가 느낀 게 책이 영화보다도 더 재밌을 수 있는데 내가 그동안 편견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고정관념이 깨지고 책을 이제 재밌다는 것을 찾아보죠, 저는. 그러니까 제게 있어서 책은 이제 공부의 수단, 배움의 수단까지는 아니고 그냥 다른 대중 매체들처럼 제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전 재밌는 책들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던 책들 몇 가지 추천드리자면은 뭐 김원수 작가님의 캐비닛도 재밌었고, 우리 한국 책 중에서는 김민섭 작가님 책 추천드리고 뭐 에세이긴 하지만, 아니면 최근에 본 책은 뭐 책보다는 이제 작가분들 추천드리자면은 오츠이치 작가님, 테드창 작가님, 차노게이 작가님, 이 세 분 정도를 재밌게 봤어요, 최근에. 그분들이 약간 좀 천재이신 것 같아요, 그분들. 추천드립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저는 평생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던 사람,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꿈, 정말 좋아했던 게 하나도 없던 사람인데 32살에 딱 하나 찾고,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굉장히 행복해진 사람이거든요. 사실 제가 글을 쓴 것을 좋아하게 되면서 그것을 계속 했지만, 그런다고 제 생활이 처음부터 이렇게 작가가 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잖아요. 한 1년 반 동안은 계속 공장에서, 오히려 제 시간은 더 없어졌습니다. 공장에서 낮에 계속 일하고 퇴근하면은 씻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꼼짝도 안 하고 잠들기 직전까지 글 쓰다가 잠들고. 그러니까 제 시간은 더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 저는 정말 행복했었거든요. 진짜 어디서든 자신 있게 나 요즘 행복해요 이걸 말할 수 있는 시기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좋아한다는 것을 한다는 게 굉장히 기분 좋은, 그리고 행복한 일이더라고요. 저는 이걸 너무 늦게 알았는데, 그 시절에 한 번은 점심시간에 거래처 형이 와서 대화를 하다가, 제가 뭐 대화 중에 우연히 나왔겠죠. 저 요즘 행복해요 이런 말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형이 아니야, 안 믿는 거예요. 이상한데 내가 행복하다는데 왜 아니라고 하지? 저 정말 행복했는데 그 형이 아니야, 왜 안 믿어요? 그래서 저 진짜 행복했는데 그냥 끝까지 안 믿으면서 아니야, 넌 지금 행복한 척을 하고 있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야, 행복하다고. 이렇게 끝까지 안 믿고 가셨어요. 이해할 수 없었죠, 저는. 제가 행복하다는 게 누군가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행복하다는데 아니라고 그렇게 극구 부인하시는 걸까? 내 머릿속에 들어와 보신 것도 아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형은 이제 행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형의 기준점에는 성수동 지하 주물 공장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이 공장 노동자가 절대 행복할 리가 없다는 게 그 형의 기준점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정말 그 당시에 진짜 행복했었거든요. 그 일 때문이 아니라 평생 처음으로 찾은 이 좋아하는 것, 그 글쓰기, 이것 때문에 사람들과 소통. 그러니까 어쩌면은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말하는 행복의 기준도 정말 많고, 행복에 대한 말도 정말 많고, 그러니까 행복에 대한 명언 같은 것도 진짜 많은데 100% 말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행복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 때 얼마만큼의 행복을 느끼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답은 오직 나만 안다는 거, 정확하게는. 내 머릿속에 누군가 들어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너에게 이게 10의 행복이야 라고 이렇게 추천해도 나에게 6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고, 남들에겐 6 정도밖에 안 되는 게 나에겐 10의 행복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 모두가 다 느끼는 행복의 그 감지 센터 같은 것은 다 다른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뭐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말하는 뭐 좋은 직업, 많은 돈, 이렇게 행복, 그런 것을 쫓는 것도 행복해지는 길은 맞긴 맞겠지만, 내가 무엇을 할 때 얼마만큼의 행복을 느끼는지, 내가 무엇을 정말로 좋아하는지, 그것을 잘 찾아보는 게 좀 더 지름길일 수도 있지 않나, 행복해지는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최근 들어서. 그리고 또 저는 그걸 좀 늦게 찾았고, 32살에. 그래서 여러분은 저보다는 좀 일찍 혹은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잘 찾으셔서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세요.